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익위 위원장님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패 비위 사건은 이렇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중요하죠.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법도 있고요. 예, 한번 일쪽 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야기되게 되면 그 공익신고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징계 처분 같은 걸 받게 되게 되면 징계권자한테 책임 감면해달라, 징계 감면해달라 이렇게 권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다가도 책임 감면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권익위원회에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최근 5년간 경찰이나 검찰에 공익신고자의 면책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냐 그랬더니 한 건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맞죠? 예, 맞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그 면책 의견서를 낸 게 있냐 이렇게 했더니 딱 한 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징계를 하고는 그 행정기관에다가 그 징계에 대해서 감면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의견서를 낸 게 있냐를 쭉 물어봤더니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0년부터는 이제 확 줄어들어가지고 2022년에 3건, 2023년에는 1건, 그 다음에는 올해는 뭐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좀 그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홀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 그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면책 의견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됐습니까? 그 원인은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마 신청 건수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신청 건수는 뭐 감소가 없어요. 예. 근데 그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용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공익신고자를 좀 보호해달라. 공익신고로 한 거니까 면책을 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내는 것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살펴보시고. 예,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계속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임 그 방심위원장, 방통심위원장이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민원을 제기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심사하려고 그랬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공익신고가 있었죠. 예. 익명이지만 공익신고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 근데 이제 한번 뭐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예전에도 그 방심위에서 그 민원 사주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게 있는데, 네, 거기 뭐 저희가 밑줄을 쳐놨습니다만은 그런 사유는 이제 광심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용납될 수 없는 비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사주 행위는 방심위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큰 비행위다. 이런 게 이제 법원 판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비행위를 공익신고한 것들은 공익신고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그 요건이 맞는다면은 보호 가치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비행위를 신고하는 것들이 뭐 당연히 공익신고로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과거에 판례에도 있었던 사건이고. 네, 그 다음 넘겨주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익신고자로서 그러면 보호를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의 답변이 뭐냐 하면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우리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만일 권익위와 같은 그런 유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다 그 공익신고 대상인 기관들은 그 공익신고자들 다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고발하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익신고 제도라는 입법 취지 자체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도 권익위가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요거 저 참고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인은 어떤 공익신고 사건들을 처리해 보셨죠? 네, 그때는 어떻게 공익신고 보호를 받았습니까?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던 것은 2020년 일인데요. 나눔의 집과 관련해서 나눔의 집 공익신고자들을 대신해서 보호조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신청한 이후에 한 1개월, 한 45일 정도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이 나왔고 보호조치 결정 이후에 그 피신고 기관인
나눔의 집과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의사소통해 주시면서 많은 보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제 문재인 정권 때인데 그때의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그 공익신고인 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을 취해주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방심위의 민원사주 사건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별건을 가지고 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수사기관들이 이제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익명으로 공익신고했던 분들은 자기 신분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 앞에 거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네, 거기 보면 그 직원들은 그런 압수수색 이런 걸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상당히 심적으로 괴롭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인이 다뤘던 사건하고 요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에 대해서 공익신고한 사건하고는 어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보도된 범위 내에서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공익신고자 여부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침해 행위가 있으면 공익신고자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공익신고의 내용 자체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은 공익신고자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수사 중이다, 조사 중이다라는 이유가 공익신고자임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에 관해서 어떤 침해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감면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준 14조에 제가 알고 있기는 사항인가 사망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내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 방심위 건에 관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권익위가 직접 이첩했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될 권익위가 공익신고자가 뻔히 드러날 걸 알면서도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들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들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행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서는 먼저 공익신고자 자체에 대한 신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비밀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익신고 사건 다뤄봤는데 이렇게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도록 수사 의뢰하고 이런 사건은 본 적이 없었죠?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예. 유일임 지금 방심위원장과 관련된 그 민원사주에 대해서 공익신고한 사건을 이렇게 공익신고인들이 다 드러나게 이렇게 한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제가 전체적인 예를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는 분명히 맞지 않는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유일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공익신고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의뢰하면 그 공익신고한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건 알면서도 수사 의뢰하신 거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개인적으로 있을 사건에 아니 조사하게 되면 공익신고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드러날 건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익신고자라고 해도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책임 감면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돼야 나중에 책임감면도 받는 거고 익명으로 아니, 공익신고했는데 공익신고한 사람이 다 드러나게 만들면 그게 국민권익위가 해야 될 행정은 아니잖아요. 아니 공익신고자의 요건만 맞으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마시고 네. 그 민원사주 위림의 민원사주한 거에 대해서 공익신고한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의뢰해 버리면 그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공익신고자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던 마무리해 거예요. 주십시오. 네.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네. 책임만 행정을 해야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면은 네. 얼마든지 못 합니다. 다 하시고 또 1분이에요. 자, 1분 드리세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부패 방지 옛날 하는 행정들이 지금 결합돼 있잖아요. 부패 방지가 가장 중요한 행정 중에 하나인데 예, 부패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 중에 하나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익신고가 활성화돼야지 그 여러 가지 공익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니까 공익신고가 현격하게 줄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부패행위 같은 걸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건데 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정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그러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네, 잘 검토를 해보시고 네. 유일임 그 시정할 게 있으면 민원사주 시정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보호 조치를 하시고 예,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아까 다 쓰셨어요. 3분씩은 다 주셨는데 네. 한 3분씩은 다 주셨는데 갑자기 바뀌셨다고 아니. 그렇게 가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우리 강준현 아니, 간사님이 하면서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니 다 다른 사람들은 3분에다 2분에서 5분을 줬는데 왜 갑자기 1분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3분을 주시죠. 3분 안에 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예. 3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3분 드리고 마무리 다 하시도록 하세요. 예. 자, 마무리 그 시간 안에 해 주세요. 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먼저 한번 좀 이렇게 우리 권익위원장님 두 분의 부위원장님에게 한번 좀 제 그 의견들을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법조인이고 아마 우리 권익위원장님 두 분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도 다 법조인들인데 이렇게 조사나 수사하는 사건들은 시비가 많아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결과에 대해서도 시비가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문서로 작성을 해서 이게 뭐 의결서이든 뭐 불기소 이유서든 의결서로 작성을 하고 그 문서에 표현된 대로 이렇게 절제된 방식으로 이제 결과를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감장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의결서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정치적 몰카 사건이니 특혜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네 개인 감정들을 드러내면서 뭐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시비가 많은 그런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 저게 공정하겠어? 저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건데 제대로 된 공정한 결과가 나온 거겠어? 이런 저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이 이렇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그 의결서에 나온 대로 문서로서 정리를 하셨잖아요. 논의도 하고 조사한 결과들. 그래서 그 문서에 나온 대로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공정하고 시비 없이 조사한 것이다. 이런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법조인으로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질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이제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나눠가지고 그 뭐 업무 활동의 내역 공개라든가 가족 채용 제한이라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의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적용 범위나 처벌 같은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 만들어졌던 청탁금지법에서는 고위공직자하고 일반 공직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인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위원들 또 뭐 1급 이상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할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일반 감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책임을 묻고 좀 더 풍부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국민권익위가 그런 고위공직자의 사건 처리로 보기에는 사실조사도 굉장히 빈약하고 거기에 대해 적용하는 법리도 상당히 빈약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조사해서 그걸 의결서든 불기소 부척서든 불부척 이유서든 이런 것들을 꼭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넘겨보시세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그런 금품을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은 벌금형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또는 뭐 과태료 조항이라도 두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마무리해 이런 주십시오. 점에 대해서 한번 입법적으로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금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